예, 2차 시 합시다. 11조 차에는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주제로 고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읽고 있죠. 1차 시에서는 이 소설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소설이다. 변화없는 현실은 무엇이고 불편한 타자들은 또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병모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마리안 미지의 여성주의적 관점, 그리고 미셀 푸코의 생명정치라고 하는 논점을 통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마리안 미즈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 말은 어, 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리안 미즈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자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나 물을 이용을 할 때, 공기나 물 없으면 우리는 죽죠. 그런데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생수를 사 먹는다 그 얘기 말고, 기본적으로 공기와 물, 이런 자연, 그런 것처럼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그냥 공짜로 아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자는 그 자본가와 또 싸우지만 자기 와이프와도 싸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리안 미지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셀 푸코의 생명정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에서는 무엇보다도 주거 안정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 얘기까지 1차 시에서 했습니다. 2차 시 봅시다. 지금 어, 2008년, 2018년에 이루어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설문 항목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약 65.5%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은 여성이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보면 누가 합니까? 4번에 보면, 각주 4번에 보면 최혜영, 안효진 두 분이 쓴 이제 논문이 있군요. 양육기 어머니의 독박 육아 경험에 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 논문이 이제 생애 학회지 국원 1호에 실렸군요. 40쪽에서 내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상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이제 남성들이, 예, 가사 노동, 나도 이제 집에서 그 뭐 설거지 하기도 하고, 그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갖다 그 아파트 이제 처리하는 곳에 갖다 재활용 뭐 수집하거나 갖다 놓기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아내가 하는 걸로 인식되고 있죠. 이게 대체로 남성들이, 나와 같은 이제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세탁기가 있고 또 건조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탁기에 있는 것을, 세탁이 다 끝나면 건조기에 이제 갖다 넣는 거, 그 정도. 가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설거지도 요즘에는 이제 그 자동 그 세척기,
예. 그게 있어서 이제 거기다 다 또 집어넣고 집안 청소도 인제 뭐 이렇게 코드 제로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기기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더 인제 좀 편해지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청소도 보면 해도 끝이 없고 금방 해 놓고도 또 어지러져 있고 그렇죠.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제 전에는 인제 아들은 군대 가고 딸아이는 서울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인제 아내도 그 딸아이 공부하는데 좀 그 가서 있느라고 한참 나 혼자 인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밥하고 세탁하고 집안 청소하고 할 때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가사 노동은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소위 티가 안 나고 그런데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요. 이런 측면에서 네 미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나는 인제 아이들 다 커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아이들의 육아는 거의 전적으로 아내가 했던 것 같아요. 음. 대체로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남자는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인제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하고 어 근데 인제 젊은 세대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또 인제 직업을 갖고 소위 사회로 진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도 인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음 당연한 그런 어떤 흐름이 그런 담론이 정치 영역, 사회 영역, 문학, 교육 이렇게 다 인제 어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이 소위 인제 젊은 2030 세대에서는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나는 그걸 헛기부라고 늘 이야기해요. 1차 시에도 이야기했고 내가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의 본질은 그 파이의 문제예요, 파이의 재분배. 그러니까 그 경제적 불안, 음 경제적 불안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그런 어 어떤 어려움이 없는 소위 그런 중산층 이상의 그런 가정에서는 소위 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그런 위치가 보장되어 있느냐 고 질문하죠. 그렇지 않지요. 예. 왜냐하면 이런 권력 관계가 다 형성이 돼서 바로 그러한 소위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떤 폭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남성과 여성의 의미도 없어질 수 있어요. 칼기, 조이나 같은 사람들 여성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권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주 아주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부장 남성이 사회 경제적 권력을 정치적 권력을 포함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제 그런 것과 관련 없는 일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물리적 힘은 또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더 강하게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폭력의 이제 어떤 주된 가해자가 주로 남성으로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근데 경제적 문제가 해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음. 경제적 뭐 4차 산업혁명이 해서 AI가 이제 단순 노동을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이제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분야까지 더 이제 일상화될 것이고, 그럼 많은 직업들이, 전통적인 직업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소위 전자 갈등은 해결은커녕 더 심화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더 깊이, 더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추상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 성별을 떠나서 상대에 대한 어떤, 타인에 대한 존중, 음, 이런 함께 살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인식, 공동체 인식, 이런 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걸 이걸 심각하게 어겼을 때 엄중한 어떤 처벌이 같이 따라오는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게 필요한데, 그게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대 갈등이라고 하는 헛개비와 싸우고 있고, 정치권은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고, 지식인 사회는 비겁하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자료로 들어갑시다. 하여튼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남성들은 그건 여성의 몫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게 오랜 가부장제가 뭡니까? 가정에서 가장 나이 먹은 남성, 즉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의 유계 질서를 가부장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회로 확산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오랜 가부장제의 어떤 관습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도 이제 공부를 통해서 페미니즘이라든가 큐어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나 역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육아휴직의 문제도 공무원과 교사, 이를테면 그런 전문 직종에는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법제화를, 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처벌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 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고, 또 덜 낳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인다고, 뭐 국가에서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뭐 둘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을 낳으면 얼마를 주고, 뭐 주택을 뭐 임대료를 뭐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소위 그 어떤 당근책을 제시하지만 다 헛짓거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만 쏟아붓고 안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음? 임대주택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무슨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 수당을 얼마를 준다거나, 아이가 몇 살 때까지 얼마를 준다거나, 돈으로 뭐 애를 낳으라고, 이게 무슨 천박한 한국의 어떤 현실이죠. 왜 결혼을 늦게 하고, 왜 결혼을 안 하고, 해서도 아이를 안 낳고, 또 최소한으로 낳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얼마, 하나 더 낳으면 얼마, 이렇게만 계산하는, 이게 몇십 년 동안 끝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출생률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자, 하여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모성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성에게는, 저 어머니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모성성. 원빈과 김혜자가 출연했던 마더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적 모성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예요. 그 원빈이 그 약간 이제 지능이 좀 부족한 아이로 나오는데, 여학생을 살해했거든요. 살인한 거죠. 근데 근데 엄마가 김혜자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아들을
결국 그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빼내죠. 뭐 경찰이 이제 범인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해선 쪼일 테니까. 그 범인을 만들죠. 더 아주 되면 가족도 없고, 지능도 낮은 그 애를 또 고문해가지고, 범인으로 만들죠. 그럴 때 이제 김혜자가 그 아이를 찾아가서 물어요. 너는 엄마 없냐? 라고 이게, 이게 도저한 가족주의, 한국적 가족주의의 모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모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 우리 사회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모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는 모성성을 끝없이 발휘할 때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죠. 근데 큰 어머니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겠죠. 뭐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모성성의 지나친 강조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성질, 즉 여성성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모성성에 대한 기대는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희생을 요구하고 여성을 사회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 정치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페미니즘에서는 보는 거고, 내가 봐서는 이론적으로는 옳아요. 옳은 설명이에요. 자, 그렇고, 예, 출생률의 문제.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주거 안정, 주거 불안정 문제로부터 시작하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수치를 좀 봅시다. 출생률의 문제. 자, 전체 출생률은 뭐냐? 한 여성이 생애 기간 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이제 개념적으로 전체 출생률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이 수치가 0.98까지. 이미 2018년부터 1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응? 여성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거. 2017년도는 1.05였는데 2017년도에 1.05, 18년도는 0.98. 이렇게, 그러니까 OECD 35개, 우리가 모든 수치를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경제협력 개발기구 35개 OECD,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다음 노년층 청소년 자살 1위 이렇게 OECD 35개 회원국 중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나 중국도 물론 인구가 뭐 폭발하니까 이제 인구 조절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15억이 넘죠. 인도도 15억이 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공간이 대륙의 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출산율의 문제가 어, 하여튼 OECD 평균이 1.68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1도 안 되죠, 현재.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수치라고 말할 정도로 출산율이 한국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다. 그만큼 낮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1차 시내가 이야기했다 싶은데,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2라고 하는 출생률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2, 예, 2명, 평균 2명에 가임 여성 2명, 가임 여성 1명당 아이 2명. 자,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아까 내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2000년까지나 2000 뭐 7, 8년까지 해서 143조 원, 어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했을 거예요. 이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2019년도 이제 정부 재정 예산만 하더라도 23조 4천억.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출산율은 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 왜 그런가? 아까 설명했죠. 어, 본질이 무언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는 이런 헛짓거리에 돈만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데, 아이를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돼요.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도덕적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형편도 되지 않는 집에서 아이만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충분하게 보살피지 못하고 그런 집도 더러 보여요, 보면. 그러면 나는 정말 욕 나와요. 예, 이건 국가 전체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부모의 그 상당한 오랜 동안의 그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좀 대학생인데 되게 19살, 20살에 대학생이 되죠. 20대, 되게 20대. 예. 20대가 돼도 여러분 자립을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대학 졸업을, 남학생은 군대 갔다 고 나서 대학 졸업하면 23살 될 것이고, 여학생들은 20 서너 살 됐겠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기마다, 이제 올라가고 졸업하고 그러면, 이거 되게 여학생들은 24, 5세, 남학생들은 25, 6세, 7세, 이 정도 되어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릴 것인데, 그때 이제 취업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평균 한 25, 6년까지는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는 안 낳는 게 좋다. 국가의 출생률하고 상관없이.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이 소설을 또 봅시다. 하여튼 어, 그 지출되는 재정 규모에 비하면 출산율은 전혀 그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바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을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마련해 가지고 이제 이 맥하고 입주해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고병모 소설이 다루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하여튼 소설에서는 이제 그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미 자녀가 1인 이상 있어야 돼요. 즉 인구 생산 능력이 증명된. 아, 그래야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까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 좋은 조건에서 살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 42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지닌 이성 부부의 한정. 소설이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죠. 이 까다로운 이곳의 입주 조건 중에서도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자녀를 최소한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자표서약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제라피스 1차 제라피스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이의 출생이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됐죠. 예,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가 당연하냐, 이게 여성이 아이 낳는 기계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겠죠. 그 둘 다가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소설에서 이렇게 꿈미래 실현 공동주택은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경쟁률도 높고 다행히 조건에 충족하고 나면 이제 서울 인근에 뭐 상당히 잘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조건에, 그러니까 보증금 많이 없고 쾌적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공동주택인데 소설에서 실제로 그런 주택 없어요. 서울의 집값이 왜 이렇게 난립니까? 공공주택은 싸구려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LH에서 짓는 공공주택, 뭐, 그 다음에 서울 도시공사든가 각 지방도 있잖아요. 이 공공으로 짓는 소위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건설 자재를 중소기업의 부품들, 자재를 쓰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재료를 못 써요. 2등급, 3등급짜리 갖다 쓰는 거죠.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에 비하면 소위 이제 여러 가지 그 집 건축 자재들, 그다음에 마감재도 보면 훨씬 싼 티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에 비하면 공공주택은 좀 더 싸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몇 수십조 원의 이익을 해마다 남기는 게 LH죠. 그러니까 장사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공공에서. 근데 민간업자 못지않게 장사를 해 먹죠. 그러니까 좋은 원자재를 쓰고 집을 잘 지어도 충분히 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주택 장사란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소설에서는 그러다 치고 집은 일단 마련해 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냐, 소설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육아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어요. 니들 알아서 해라, 이 소설에서. 응? 그럼 오로지 개인의 몫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의 많은 부분은 그 육아의 어려움, 특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가 양육을 전쟁처럼 치러내는 인물들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 받쳐지고 있어요. 자, 이제 주된 인물들, 조효내, 여러분 동그라미 치거나 메모를 해면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인물, 배경, 사건. 인물 나오면 뭐 이제 자료를 만약에 출력을 했으면, 뭐 책이나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세모를 치거나 네모를 치거나 아니면 뭐 메모라도 해요. 응? 그래야 이 시각화가 돼. 이 그 머릿속에 인물이 이렇게 배치도가 그려져. 자, 조현의 어떤 사람?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에 사파를 그래.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의. 조현의는 근데 이제 17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 남편은 이제 직장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밤에 지쳐 잠들 때까지는 이 조현애가 아무 일을 못 하는 거야. 아이한테 한눈만 팔면요. 이게 이제 우리 딸아이도 보면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그 다리미질 하는데 옆에 있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다리미를 가지고 지 발을 문대 가지고 또 애를 그러거든요. 예. 또 뭐 한눈 팔다가 그 커터 칼로 또 지 손목을 그어 가지고 아 병원에, 울며 불며 병원에 가고. 얘들은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예, 순간. 그러니까 한순간도 애들을 키울 때는 다른 일을 못 해요. 실제로 보면 이 소설도 보면 내가 남자지만 공감하는 게 많이 나와요. 어, 좀 볼까요? 하여튼 이제 17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누가요? 조현의 어떤 일을 한다고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사파를 그리는. 그러니까 아이를 재운 뒤에 밤샘 작업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공동주택에 일정한 규칙들이 있겠죠. 제 시간에 재활용 용품들을 분류해야 한다. 이런 등의 문제, 당번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조인에는 밤샘 작업하다가 또 자고 그러느라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을의 부녀회장 노릇을 하는 홍단이 나이를 가장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동료 집단 보면 그 반장처럼 이렇게 스스로 리더를 자처하는. 이 소설을 홍단이가 그래요. 홍단이가 마을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 왔을 때 당번을 맡았던 조연애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녀 집에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작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유계관계. 자, 홍단이는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일상을 긴밀하게 나누면서 외부 세계에 좀 다소 떨어져 있는 데서 비롯되는 관계 허기를 채워나가기를 바라는, 좀 어렵게 썼는데 그냥 몇 사람 안 되니까 서로 연합 없이 좀 친밀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 홍단이는. 음. 그림책에 사파를 그리는 조연애는 이제 17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주로 밤샘 작업을 한다 했잖아요. 그 홍단이의 전달 사항이나 주민들 간에 합의된 부분을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이 그 모임이라든가 협동이나 회의나 공동 폐기물 처리 같은 것에 신경을 덜 쓰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조현애가 생각하기에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라고는 단 하나뿐이에요. 그 뭐냐? 그림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동동거리거나 하식스니 레드불을 일용할 양식을 사며 밤을 버티는 와중에 친구들한테서, 야, 너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너는 자유롭잖아. 이런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쵸? 어. 아이를 둘이나 키워보니 마을의 부녀회장 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홍단이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아이가 수십 분 동안 옆에서 울고 있더라도 눈꺼풀 한쪽 뜨는 일조차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거. 아이를 기를 때는. 육아의 어려움이죠. 예, 공감해요. 그러나 이제 이렇다더라도 홍단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즉 불가피하게 어떤 공동의 규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를 홍단이는 꼭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뭐 일단 뭐 커피를 한 잔씩 하나씩 돌리거나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럼 사람 마음이 별것 아니니까 또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홍단이가 보기에 조연에는 그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그런 A 자체를 모르는 게 아주 마땅찮아요. 그래서 또 조현의 경우는 어, 자기가 사파를 그렸다는 그림책 한 권 주위에 돌리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홍단이가 보기에. 이 참 뭐냐. 저희가 그 공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맡은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그림책 뭐 그랬다는 거 하나도 뭐 하나 좀 인사로라도 돌려보거나 응? 전혀 예의가 없더라 그 말이야. 싸가지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홍단이가 보기에 조연애가. 그러니까 홍단이가 생각하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관절과 같다. 관절. 혈액이 없이는 관절이 삐걱거리죠. 그에 따른 통증과 불편을 실제로 느끼고 감당하는 쪽이 우리에 있게 마련이다. 이게 홍단이가 가진 이제 조현에 대한 불만이죠. 이건 규칙, 이건 이제 하나의 규칙이죠, 규칙. 네, 규칙. 자, 어려운 말은 그냥 넘어가고요. 전공에서 쓸 수 있는 말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홍단이는 이제 내가 규정하기에 일종의 공동체주의자죠. 규칙의 제정자죠. 규칙의 집행자. 그런 역할을 홍단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홍단이는 공동생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자신의 소위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 자, 이제 이데올로기 이제 발언이 곧쭉 넘어갑시다. 지나치게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만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동육아의 문제를 맨 먼저 꺼낸 것도 홍단이, 그다음에 신재강 이제 이 사람이 문제적인 남자입니다. 이 소설에서 남성 체크해 놓으세요. 홍단이와 신재강 부부, 특히 신재강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자, 하여튼 조연애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일정한 죄책감. 조연애는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늘. 예. 그래서 이제 공공주가 문제 때문에도 또 갈등을 빚어요. 국가에서 공동주택은 마련해 줬지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육아의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들의 이제 몫이니까, 물론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뭐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 소위 그게 뭐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하여튼 그 셔틀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실어 가고, 또 시간 되면 뭐 오후 되면 다 데려다 주고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 서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도시는 지금 이런 보육 서비스가 또 잘 돼 있어요. 어? 그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경우는 아마 보육수당을 국가에서 주는 모양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보내는데, 또 그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했던 내가 아는 사람 말에 의하면, 아,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아주 어린 애들은 엄마들이 키우는 게 가장 이제 좋다. 어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 근데 이제 또 엄마들도 뭐, 그 가사노동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돈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워낙 출생률이 낮으니까 이제 이런 보육 서비스가 국가 책임으로 또 많이 정착되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돈 부담 없이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 일찍 그 애들 눈도 제대로 뜨지 않는 아이들을 그 차에 실어서 이제 어린이집 보내놓고, 엄마들은 또 이제 그냥 뭐 차도 마시고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경험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욕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키울 수 그게 가장 아이들한테는 어떤 친밀감의 어떤 교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소설로 돌아갑시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공동주가
홍단이와 신재강 부부가 제안을 해서 사람들이 공동 육아를 시도하는데, 근데 공동 육아라고 하는 게 조건들이 서로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공동 육아에 대한 생각과 상황이 저마다 달라요.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고 특히 나이 차가 나잖아요. 예, 이제 네 가구가 지금 모여 사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돌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겠죠. 더구나 또 아이들은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거든요. 살아있고 움직이고 또한 쉬지 않고 떠들죠. 소설을 보면 서로를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울고 웃을 때마다 목마르고 땀이 날 때마다 엄마를 또 부르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절실하게 이 소설이 잘 드러내고 있어서 난 남자지만 정말 공감했어요. 이렇게 육아의 문제, 가산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절실히. 예, 괜찮은 소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소설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동 육아 겨우 이제 잠들었다고 생각될 무렵에 홍단이가 또 어쩝니까? 이제 활동일지 같은 걸 적어 내려가다가 공동 육아니까 어휴 이제 우리도 좀 쉽시다. 차 좀 내올게. 뭐 마실래 하면서 주방으로 움직이죠. 조연에는 이게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연에는 아니 뭔가 그 홍단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몸짓. 응? 코드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몹시 불편한 거죠. 아, 나도 쉬고 싶지 뭐 홍단이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냐 그거예요. 조연애가 보기에. 근데 홍단이는 뭐 그거 당연한 것처럼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은 잠들었고 그니 우리는 이제 서로를 잘 알고 싶거나 말거나 친하든지 말든지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고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구조가 홍단이의 몸과 생활에 총체적으로 배어 있죠. 그 조연애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그 꼰대 같은 꼰대스러운 사고 생활 패턴이 돼. 그러니까 안 맞아, 안 맞아.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조연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단이가 보기에는 조연애가 좀 싸가지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이고 근데 조연애가 보기에는 황단이는 너무 꼰대스럽고 어? 그 개인의 그 어떤 소위 사적인 시간까지도 다 이렇게 그 공유하려고 하는 너무 이제 불편하고 이거 견딜 수 없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나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그 뭐 저 계단식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하나에 내가 이제 202호 살고 앞집은 201호고 그러겠죠. 그 두 집밖에 아니죠. 1호, 2호.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1호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장애 심각한 그 신체 장애가 있고 그래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앞집이니까 음, 유일한 이웃이잖아요. 아파트에서 앞집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우리 아내가 김장을 하면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과일도 있으면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이사 갈 때 이 사람들이 또 이사 간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 참, 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는 또 욕하고 그랬죠. 욕하에 우리는 욕도 잘 합니다. 할 만한 걸 하는 거니까. 좀 황당했어요. 이사 갑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사도 않고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사를 들어오니까 그 이제 그 입주 청소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서로 앞집 그 유일한 이웃이니까 뭐 많은 홍단이처럼 뭘 그 개인적인 시간을 공유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사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그 겨울 닥치면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배추 한두 포기 서로 교환하고 그럼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응? 뭐 서로 오고 가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하고 지내는 거 따뜻하게 그것을 바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인사가 없어 전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사를 오면 그 옛날에는 떡을 돌렸어요. 떡을 똑똑똑똑 응? 이사 왔습니다. 떡이라 돌려. 이 사람은
떡은커녕 인사 한마디가 없어. 그래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 사람들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출입을 하고 그럴 때 서로 동시에 문을 열고 또 계단을 타고 2층이니까 오고 또 이제 지하 엘리베이터에서 차 놔두고 주차장에 놔두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뭐 이럴 때 서로 보면 어색하죠. 인사를 하더라도 고개만 까딱하면서 속으로 저런 것들 다 있어라고 하겠죠. 이게 이제 공동생활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겠죠. 저 사람들은 뭐, 뭐 인사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은 그런 사람인 모양이고, 우리는 그 정도 인사도 않고 지내냐? 싸가지 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이 소설에서 홍단이와 조연애가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은 이제 좀 내려가서 서요진, 이제 이름을 잘 메모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 홍단이의 남편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체크해뒀나요? 신재강. 예, 홍단이와 신재강 부부. 근데 신재강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성으로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 자, 서요진과 전은호 부부가 입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입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는 조촐한 환영식이 시작됩니다. 소설의 시작은 그렇게 서요진과 전은호. 서요진이 여성이죠. 여성. 서요진. 아까 그 홍단의 남편 신재강과 이 서요진이 나중에 이제 카풀을 해요. 출퇴근할 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좀 더 나올 것이고, 인물을 잘, 서요진, 전은호. 전은호도 남편같이 이름이 여성 이름 같네. 서요진, 전은호. 이 두 부부가 입주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조촐한 환영식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서요진은 이제 친구들이 이 꿈미래 실용 공동주택에 입주한다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라. 한번 외곽으로 나가면 다시는 중심으로 못 돌아와. 이렇게 동창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가슴을 짓눌러 오는 걸 느낍니다. 이 이제 그렇다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쵸? 서울에 집 하나 사기가 뭐 수십억, 이제 그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집값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뭐 10억,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10억 갖고 살 수도 없고 강북에서는 10억 정도, 10억 정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야말로 억소리 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효진이 서울이 아니라 외곽으로 이렇게 꿈비례 실용 공동주택으로 간다고 하니까 동창이 걱정을 했단 얘기죠. 근데 이제 편의시설 없는 고즈넉한 산속에 지은 12세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인 꿈미래 실용 공동주택은 깨끗하고 구조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고 공공임대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제 막 입주한 소유진들을 포함해서 모두 네 가구가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조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입주한 데다가 성격 자체가 부녀회장 타입인 누구? 홍단이, 그다음에 그 남편 신재강, 이 부부가 이제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전원호 부부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통성명할 때 그러죠. 무슨 일을 하느냐. 전은호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잘 풀리지 않은 영화 감독. 그러니까 실패한 영화 감독.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 예, 집에서 아이를 맡아 기릅니다. 실업자예요. 그 아내는 누구냐. 서효진. 중요하다겠습니다. 서효진. 중심 인물이 서효진이에요. 그래서 서효진. 약국에 나가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사인 줄 알죠. 어? 근데 약사가 아니라 육촌 언니가 차린 약국에서, 그러니까 약사는 육촌 언니고 그 육촌 언니의 약국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일한다고 서효진이 말하니까 사람들은 또 무슨 침묵이 흐르죠. 당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찰 없는 타자 남성의 문제, 신재강의 이야기를 이제 합시다. 이 소설에 가장 여러 갈등이 있었죠. 지금까지 누구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조효래와 홍단이 그 공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그 밤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그다음에 공동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 조현의 경우에, 그래서 홍단이와 조현의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핵심적인,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면서 중요한 갈등은 이제 이 3장에 있어요. 아까 그 홍단이의 남편이 신재강과 그다음에 육천 언니의 약국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누구? 서요친. 서요친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카풀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카풀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신재강의 소위 그 어떤 성적 그 접촉이랄까? 그 얘기 봅시다. 여성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지나치게 과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야. 자,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그린 바대로 보면 남성 신재강이 굉장히 비겁하고 좀 그 얍삽하다고 하는 표현은 안 어울리는데, 하여튼 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성향, 아니, 남성 일반화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요것도 뭐 같아. 취소하고, 하여튼 신재강이라고 하는 남성이, 서효진이라고 하는 이웃집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어떤 과정, 이것이 사실은 이 소설에서 구병모 소설에서 구병모 이 작가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어떤 여성이 겪는,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소위 폭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성찰 없는 타자, 타인, 여기서의 남성 봅시다. 남성.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주된 갈등 상황 중 다른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갈등 상황이 소효진과 신재강이 의도치 않게 출퇴근길에 카풀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신재강 내 SUV가 약간의 접촉사고로 공장에 들어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소효진은 이제 낡은 승용차 옆자리에 이웃집 남자인 신재강을 태워야 돼요. 이거 이제 서로 이제 그러 조금 며칠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딸랑 사는데, 그리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가울 일은 없잖아요. 그래 어쨌든 태우는데 이제 출근할 때 40분, 퇴근할 때 40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어. 그래서 이 뜻밖의 상황에 신경이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죠. 근데 이제 남자는, 신재강은, 처음에 신재강도 이제 참 미안하고, 좀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의 차를 얻어 탈 때, 이게 그 앞자리에 타야 될지, 뒷자리에 타야 될지 좀 망설이기도 하죠. 이 소설도 보면 그게 나와요. 신재강이. 뒤에 탈까 하다가, 뒤에 타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자동차 관습이라고 한 게, 뒤에 타면 사장님, 그 이상하잖아요. 예. 뒤에, 나무차 얻어 타면서 뒤에 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상석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딸랑 앞자리 옆에 조수석에 그 여성, 그 이웃집 여성이 운전하는데 차 빌려 타면서 딸랑 좋다고 옆에 조수석에 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뒷자리 타기는 좀 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제 조수석에 탑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둘 다 어색하긴 합니다. 자, 근데 하여튼 신경이 예민해진 것은 여성이죠. 서여진.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신재강이 차를 얻어 탄다는 것을 핑계로 저녁 카풀 시간대 값비싼 간식을 가져오는가 하면, 참 문제입니다. 미묘해요. 이게 소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미묘합니다. 미안하니까 그 저녁 카풀 시간대 뭐 간식을 한두 개 가져오는 건 괜찮겠죠. 근데 이제 값비싼 거. 근데 싼 걸 갖다 내가 신재강이라 하더라도 그 계속 얻어 탈 수는 없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빵이라도 하나 사온다. 맛있을 거 하고. 근데 그걸 또 삼립빵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최소한 파리바게트나 뚜루쥬르에 가서 좀 좋은 거 사올 거 아니에요. 어, 음,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소설을 보면 참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해요.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타이머를 해놔서. 그러니까 그 보면 빵을 이제 먹으라고 해요. 아니 좀 이따 먹을게, 나중에 먹을게. 그러면 됐는데 지금 먹으라고 우기니까 이 소유진이 또 안 먹을 수도 없어서 빵을 한 조각 이렇게 이제 물 베어 물죠. 근데 빵이라고 하는 게 먹다 보면 입 주변에, 입술 주변에 그 뭐 빵 뭐 부스러기인가요? 그 묻기도 하잖아. 이때 신재강이 또 뭘 하냐면 제 손으로 이렇게 그 털어줘. 이게 뭐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참나. 자, 여기까지 하고 2차 시 좀 쉬었다가 3차 시에서 이제 뒷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미친놈이라 욕했는데 유튜브에 올려가고 그런 수업 중이니까 이건 취소. 그렇다는 겁니다. 예.